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의 조력자로 지목된 7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은 이사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이 대표 피습 수사 상황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일단 강행군 탓에 목이 쉬어버렸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구속영장 발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요. 수사 진행 상황을 쭉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김구 선생 이후의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면서 경찰이 피의자 김 씨의 당적과 공범, 배후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김구 선생이나 유은영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부산경찰청이 테러범의 당적을 비공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범인이 가지고 있는 당적이 하나였어요, 복수에서. 그 부분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문 위원님. 일단 민주당은 1945년 해방정국 얘기를 하면서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선생의 이 암살 사건을 비유하면서 배후를 밝히라고 했는데 이 배후를 밝히라는 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 용의자인 김 씨가 작년 4월부터 민주당 당원이다. 이건 이제 언론 취재 결과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의 그 당원이었다가 탈당한 거는 4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작년 4월부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려 8개월 정도 당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후가 있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배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배후 얘기야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뭐 이번 주 중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좀 더 그 명확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건 있다면 밝혀질 텐데 굳이 저렇게 지금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는 뭔가 하여튼 뭐 본인들로서는 최근의 이 국면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당적 문제는 일단 조금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요, 오늘 소식입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한 사람을 더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어제 충남 지역에서 피의자 김 씨를 도운 걸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공개한 겁니다. 보실까요? 체포 시점은 어제 저녁입니다. 충남 지역이라고 하고요. 혐의는 살인 미수 방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피의자로부터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문서 소지 여부와 실제 발송 여부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의아한 부분은요. 이게 아마 수사가 좀 덜 돼서 그럴 수 있는데, 피의자로부터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다. 발송해 주기로. 그런데 어디로 발송해 주기로 했느냐, 이게 좀 빠져 있죠. 만약 아직 이제 수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경찰에서 혹시나 이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뭐 언론사든지 아니면 정당이든지 여기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장지현 변호사님, 네. 일단 살인 미수 방조 혐의, 이 혐의는 어떻게 적용한 걸로 좀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살인미수 방조가 되려면 지금 이 김모 씨가 이게 했던 그 살인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 자체를 돕는 행위가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변명문을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
요것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 그렇게 그 살인 미수 행위를 한 다음에 이것을 야 이거 저 변명문 좀 보내주라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 행위를 하기 전부터 그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 그 사람을 포함시킨 건지 이 부분이 아직 명확치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변명문이라는 것을 실제로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발송을 했는지도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 네.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살인행위 이후에 변명문을 전달해서 이것 좀 보내달라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살인미수 방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공범이기 때문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행위 자체를. 근데 변명문을 보내달라고 한 시점 자체 그게 언제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변명문이라는 게요. 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그날 그 장소에서 이 피의자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변명문이 아마 추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뭔가 문서나 PC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추가로 뭔가 같은 변명문인지 아니면 다른 변명문인지 어쨌든 문서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70대 남성이 조력자로서 체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설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살인 방조 혐의가 되려면 조금은 부족하다 아직은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살인의 방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범에 대한 고의를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자인 김모 씨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라는 거, 이재명 대표를 살인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지 방조가 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어떤 정황 등 물론 수사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살인 예비 음모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걸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변명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살인을 하겠다는 어떤 김모 씨가 어떠한 행위를 살인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같이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살인 예비 음모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살인 예비 음모와 그다음 살인 미수에 대한 방조보다는 오히려 이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사전에 얼마만큼 또 예비를 같이 한 건 아닌가. 오히려 행위 이후에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변명문을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사전에 그걸 같이 모의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전 수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행위자는 됐습니다. 이제는 조력자가 나왔어요. 그럼 조력자가 어떤 변명문을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의혹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변명문을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아직 경찰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핵심이 있죠.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김 씨의 당적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이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과연 혼자 저지른 게 맞느냐, 배후가 있느냐, 공범은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 이틀, 3일 후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드릴 네. 텐데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경찰이 당적을 밝히지 않는 이유, 그걸 알려면 이제 윤희근 청장이 얘기한 현행법을 봐야 됩니다. 보실까요? 지금 정당법 24조 4항인데요.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되겠죠. 수사기관은 당원 명부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법도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지금 이 민주당 얘기는 이 현행법이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경찰은 현행법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당법에 이제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겠죠. 네. 근데 그 경찰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설할 경우에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들이대고 우리는 당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아니 현행법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행법인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주당이 당적을 얘기하면 돼요. 정당이. 우리 이렇게 다 당적을 확인해 봤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 그냥 민주당이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압수수색에서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정당법은요.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이라고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냥 국회에서 말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경찰한테 말해라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지금 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변명문을 갖다가 이 전달하는 행위요. 그걸로 경찰이 살인 미수의 방조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살인의 방조든 살인 미수의 방조든 이건 공범이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를 분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역할 분담이 기능적 행위에 대한 역할 분담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살인 예비나 살인 음모로 가야지 살인 미수의 방조로 가기는 이거는 좀 안 맞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명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공개를 하면 될 텐데 자꾸 경찰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 사건이 바로 벌어졌을 그 날도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식 수사기관의 공식 브리핑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떤 정당에서 이 가입 여부, 특히나 그 당원 명부는 이 정당에서 선관위에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에서만 가지고 있는 명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에서 어떤 확인을 해준다거나 확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중당적을 문제는 삼습니다만은 이중당적을 사실상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상대방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서로 이걸 확인해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느 당 일방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에도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일 이름과 동명과 어떤 비슷한 사람이 과거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것이 뭐 지금 우리가 정당법을 봤습니다만은 충분히 위법성 저격 사유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걸 공개하는 것이 어떤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떤 경찰에서 브리핑 과정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당에 어떤 정당에 가입하고 있냐 여부는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범행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찰에서 어떤 오해라든지 억측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에 대한 어떤 당적 여부는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 피의자의 8쪽짜리 변명문, 이 조력자가 관여했다고 하는 이 변명문도 경찰이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전원 내용이고 아직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변명문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거든요. 이걸 공개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의 공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적을 밝혀라, 밝힐 수 없다, 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당적을 밝히느냐 여부 문제도 결국은 공범과 배후가 있느냐 여부와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 당적을 밝히라는 얘기는 뭔가 상대방 당이 이 문제를 공범을 했거나 배후가 있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 암시를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딱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령 민주당원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원 내에서도 비명계 의원이 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당적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말이죠. 변명문을 보게 되면 이른바 변명문, 뭐 그 사람이 남긴 말이겠습니다만 그 안에 뭐 당적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전 배후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왜냐면 배후라는 게 말하면 살인 청부 같은 건데 아까 무슨 뭐 저기 해방정부의 뭐 저기 김구 여운형 얘기했죠. 뭐냐 그때 뭐 장독수 씨도 암살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를 비유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공범 여부는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변명문을 공개하면은 지금 다 이 정당별로 또 선거 앞두고 예민한 상황 속에서 그 논란을 차단할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 변명문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정당법에 의해서 이제 경찰이 당적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변명문 공개해야죠. 근데 예. 이걸 계속 늦추고 그러면 계속 억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나올 것이고 방송에서 나올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과 억측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왜 이 문장을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개하면 예. 거기에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단서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불필요한 억측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며칠 동안 이 피의자 동선을 전해드릴 때요. 한 패널 분이 KTX를 타고 부산에 온 외지인이 하루 만에 양산, 울산, 다시 부산까지 어떻게 오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보실까요? 자, 많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1일 이 김 씨가 충남 아산 출발해서 KTX를 타고 부산에 오죠. 부산에 오고 봉하마을로 갑니다. 이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이 평산마을로 갈 때 이재명 대표 지지자의 차량을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을 거쳐서 다시 부산을 온 다음에 가덕도에서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범행 하루 전날 모텔에서 이 김 씨가 머물게 되는데 가덕도에서 모텔까지 갈 때도 모텔까지 이동할 때도 인근 주민의 차량을 탑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지인이던 김 씨가 이렇게 경남 일대를 돌면서 차량을 얻어 탔다는 게 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최병우 위원님. 네. 차량을 태워줬다고 해서 뭐 공범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두 번의 차량 동승이 있었는데 저게 만약에 같은 사람 차를 탔다고 하면 공범 가능성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 갈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다른 지지자 이 사람 차를 같이 탑승을 했고 거기에 더군다나 다른 동승자도 2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피의자 김 씨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평산마을을 가는데 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은 뭐 지지자고 그러니까 태워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덕도에서 그 모텔로 갈 때는 그건 인근 주민 얘기인데 뭐 그것도 이제 그 명확하게 그 주민 얘기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물론 뭐 조사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그 어떤 그 지지 그룹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게 이 사람들이 뭐 무슨 공범 관계나 뭐 이렇게 그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1차적인 조사도 뭐 공범은 아닌 걸로 이렇게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데 뭐 상세한 조사가 더 있어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긴급 체포됐다는 분도 조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의자 김 씨가 차량을 2번 이용했다 이게 알려지니까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유출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를 태워준 외제 차량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곧 이어서 경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였다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유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 책임자가 밝혀져야 된다. 민주당 당적도 공개하고 배후도 다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택적 유출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택적 유출이 아니면 뭐 전부 유출해라, 전부 공개해라 이런 건가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수사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아까도 보지만 그 정당 당적 관련된 정보도 공개해라, 예. 변명문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경찰에서 출처가 그렇게 확인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랬다 하더라도 뭐 어떤 것 그러면 선택적 요구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것들은 공개하라고 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게 공개되면 그건 선택적 유출이라고 경찰을 공격하고 그건 뭐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당적하고 변명문과 관련해서도요
저는 변명문이 공개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당적은 민주당이 이게 사실상 그 정당법이 사문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 김 씨가 민주당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미 밝혀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이 된 지가 한 8개월 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민주당이 그걸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예. 이제 2020년 이전에 국민의힘 이전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국민의힘이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적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알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를 다 알려진 사실을 굳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경찰한테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안 하는 것처럼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피의자 김 씨가 지지자 차량 안에서요, 지인이 이 대표 사인을 부탁해서 오늘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 내일은 꼭 받을 거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계속 피의자 김 씨는 계속 기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우발적이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닌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공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뭐 차를 태워준 걸 가지고 계획적으로 공범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어떤 글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쨌든 사전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존의 정치적인 반감이라든지 뭐 혐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글을 남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이 이른바 정치적으로 뭐 당적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당적도 갖고 있었고 민주당적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활성화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단하게 정치 이슈나 어떤 아젠다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될 거고 어쨌든 피의자가 우발적이고 우연하게 일으킨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황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흉기 그리고 변명문까지 미리 준비했던 이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이게 내일 결정됩니다. 신상 정보는요, 잔인성, 또 중대한 피해가 있었는지, 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청소년이 아닐 거 이런 근거에 따라서 신상공개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명희 의원님, 그러니까 당적은 공개하지 않는데 신상 공개할지는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법이 틀린 겁니다. 신상 공개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이 피의자의 얼굴, 그다음에 성명, 이름, 그다음에 나이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결정을 결국은 뭐냐면 그 신상정보공개위원회라는 거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정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그 특정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이제 잔인성이 아주 심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피해가 이미 일어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께 알리는 게 더 낫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결정을 외부 위원들이 이제 포함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신상 공개될 것 같아요. 아, 예. 이건 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미 뭐 사실은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공개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상 공개 여부 내일 저희가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흉기 피습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는요, 의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과 관련해서 이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단체가 고발을 한 겁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수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천준호 의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습관에 밴 특권 의식에서 나온 정치인의 진료 패스트트랙이고 수술 세치기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랑한 지도부 전원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의사단체는 이거 정치인이 진료 패스트트랙 한 거 아니냐, 수술 새치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무슨 업무 방해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응급의료법에 보면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송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도록 되냐면 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주체는 의료인이고 그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한해서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일어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부산대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증 의료 외과 환자들에서 가장 뭐 임상 횟수도 많고 최고의 권위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산대에서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이걸 처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응급 의료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응급 환자 이송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부산대병원에서 의사들은 이제 이송에 반대했다.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외력에 의해서 그 위력을 사용해서 그 이송을 강제로 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의 그런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가 이렇게 검경 고발로 번졌는데 모두 두 건입니다. 먼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그리고 평택시 의사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 이 세 명을요 업무방해와 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재명 대표는 빠져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 그 대신 이재명 대표 대신 서울대병원 집도의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의사를 같이 고발을 한 겁니다.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은 이제 서울대병원이 부산대병원을 명예훼손했다 이런 혐의 같고요. 공통적으로 어쨌든 업무방해 그리고 뭐 직권남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범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참 이러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목숨이 뭐 정말 잘못됐으면 목숨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고 옆에서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기사회생적으로 어찌 보면 운이 정말 좋게도 생명을 건사하고 지금 그래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소아청소년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치에 사법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치의 혐오감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무조건 다 이걸 뭐 경찰청 수사사법기관에 가서 말도 되지 않은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는 만약에 이 대상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쳐봐요. 저도 저런 거 비판했을 거예요. 그 말도 되지 않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맞나요? 저는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대로 정치단체에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의사회에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저분들이 굉장히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제가 과거에 정치적 발언을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권위가 어쩌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어긋남이 없고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살리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소고발이 뒤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맞나 싶습니다. 저는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조속히 각하 처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발건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사건의 파장이요 정말 큽니다. 왜냐면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나도 서울로 보내달라. 이재명 대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그런 환자의 요구와 불만이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 정치다팀이 이형민 응급의학과 의사회장에게 직접 현장 상황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방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려는데 이런 수요들은 원래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어떤 저항의 강도,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의 강도가 예전에는 그냥 불평하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싸움을 할 정도로 이런 강도가 세진 거죠.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결정을 무시하고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옮겨버리게 된 선례를 남겨버렸으니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응급의료 체계는 무너져요.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현장에서는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본다. 이게 현직 의사의 얘기고요. 최 의원님, 결국 걱정하던 일이 좀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요. 현장에서는 이제 그 실제 환자들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나도 이걸 이런 상황을 뭐 서울대병원에 가서 받을래.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뭐 이른바 빅5라고 하는 큰 병원에 가서 받을래. 하는 요구들이 있어 왔죠 지금까지도.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뭐 그 지방에 있는 그 병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허용할 경우라도 그럼 여기서 퇴원하고 당신이 자비로 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든지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도 보내달라 보내주는데 나 위급하다고 생각하니까 헬기로 보내주라 이런 요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저는 뭐 당연히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주느냐라는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도가 지금 세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저걸 거절하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아주 악설례를 남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지금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만 지금 전국 의사회에서 성명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제목까지 붙을 정도인데요. 보실까요? 먼저 서울, 지역 의료계 무시했다는 부산시 의회의 성명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전, 전북, 광주, 강원도,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자, 이렇게 전국 각지의 의사단체들이 잇따라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오래 지적했던 성남시의 의사회도요. 이율배반적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임 시절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 지은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성을 요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성남시 의료원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 리더의 책임인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게 지금 의료 체계에 대한 특히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한 이 신뢰가 그 사회적인 야당 대표라는 분이 스스로 이제 지방 의료를 무시를 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그 부산 시민에 대한 자존심도 그렇지만 부산 의료 체계 또 지방 의료 그 부산도 저 모양인데 그럼 다른 지방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이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과 대하는 것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됐다. 우리가 그걸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이제 불의의 걸 당했다. 그럼 제가 감히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그 권역외상센터가 잘한다고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알려져 있는데 감히 제 식구들이 서울대병원으로 갑시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머니까 일단 멀고 그 헬기로 이송하는 거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건데 야당 대표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일반인 같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큰 어떤 이런 뭐 사건 말고 일반적으로 지방의료원보다는 서울에 뭐 이른바 아까 빅5 얘기했는데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건 또 이제 상정이기도 해요. 제1야당 대표인데 특히 부산대병원이 잘한다는데
그걸 굳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이 사안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되고 말았어요. 예. 의사들도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꼭 이제 정당들이 개입하는 것처럼 되면서 하다못해 이런 일까지도 이제 정당 이 정치적인 이제 징후나 혐오가 이제 촉발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까 뭐 업무방해 무슨 뭐 많이 있었잖아요. 저기 그런 건 하긴 하는데 이쯤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이걸 가지고 사실 뭐 지방의료보다 서울에 있는 데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나 헬기로 보내달라 이런 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이 잘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그랬고 그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사과하는 게 사과하고 깨끗이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계속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데요. 당무 복귀는 언제쯤 이뤄질지 김성환 인재영입위 관사가 이 대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의 당무 복귀가 언제가 될지 저희로서도 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당대표께서 당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대표님 당무 복귀와 관계없이 인재영입은 일주일에 2분씩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2-3분씩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 의원님. 그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요. 사실은 그 만약에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서울 사시는 분이 지방에서 사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오케이 해주지 않는 한 그 집 근처로 못 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특혜를 받은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정치인에 대한 특혜를 우리 국민이 용납을 해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혐오감이 지금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설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 고소고발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정치인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무슨 문제만 터지면 정치인들이 늘 고소고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을 누가 했느냐? 정치인들이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모든 게 지금 저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빨리 복귀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 대표 없이 일단 총선 일정을 진행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네, 아무래도 총선이 이제 90여일로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으로서는 총선 원래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총선 체제로 돌입을 해서 총선과 관련한 어떤 공관위원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떤 당대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도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일단 돌면서 지금 어찌 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뭐 당분간 어쩔 수 없이 병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꼭 뭐 대표가 없더라도 어떤 당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총선 체제로 돌입을 해서 인재 영입 부분, 그다음에 공관위 설치, 그다음에 공관위에서 할 일 등은 각자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좀 복귀를 해 주시는 게 민주당에게 도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국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오늘은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 위원장도 이딴 강행군에 목소리가 쉬어버렸습니다. 감기라고는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제목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지방에 있는 신년회를 다니느냐고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고향해온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민들께 더 잘합시다.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웁시다. 저는 4월 10일 이전까지 이곳 강원도에 자주 오겠습니다. 이 약속 지켜주시겠습니까? 3번 오겠습니다. 3번 오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동훈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제 링거까지 맞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내일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미가 의원님, 여기 패널 분들 중에는 선거 경험이 제일 많으시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선거를 하면은 많은 사람 만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체력 떨어지고 그러죠? 아니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사실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그냥 단순히 행사만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지금 사진 찍고 아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검사로서는 이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랬겠죠. 예. 근데 이게 정치인으로 이제 이렇게 딱 변모하면서 이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오니까 그거를 아마 그 감당하기에 어떻게 보면 체력이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목은 당연히 쉴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 위원장, 강원도는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춘천 고탄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매 주말마다 제가 이 강원도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군 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바로 이 새로운 21세기를 맞았죠.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모두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고 본인도 군 생활을 또 강릉에서 했다. 이렇게 강원도와의 인연 강조하고 있는데 최 의원님, 네. 지금 전국 순회 계속 한 위원장이 다니고 있는데 보면은 각 지역마다 다른 그런 인연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저렇게 하죠. 저게 일종의 여의도 문법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과 자기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야 그 지역에서 본인에 대한 뭐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충북은 충북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아니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이제 부친이나 모친과 그 다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저런 것이 있을 때 이제 호응도가 높아지고 뭐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저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 가도 또 본인이 뭐 검사 생활 때 여기서 뭐 근무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인연들을 아마 강조하고 할 텐데 그건 뭐 꼭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정치인들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여의도에서는 흔히 그 아마 그 동원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 테크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지지자들이 또 호응하는 그런 면모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위원장의 일정 중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모레죠. 수요일부터 1박 2일로요. 부산을 찾는 일정인데요. 우선 그 전에 자세한 얘기하기 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부산을 찾았었던 그 모습부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좀 쫓겨나듯이 여기 떠나 이후에 3년 만에 처음 오는데 부산은 여전히 좋네요. 부산검찰이 과거에 이어온 전통처럼 마약과 깡패를 제대로 잡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순회를 시작한 뒤로 한 지역에서 1박 2일로 머무르는 거는 이번 부산 일정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23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 변호사님, 그만큼 부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 원래 이제 10일 경남하고 부산 일정이 있었고 11일은 이제 서울에 서울시당에서 하는 행사가 예정이 오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부산 현장 비대위를 추가로 일정에 넣은 것 같은데, 좀 아까 그 최병목 의원님께서 이제 강원도와의 인연을 강조한 것이 여의도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좀 아까 또 봤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일 때 부산을 방문해서도 부산과의 인연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그 연설을 하는 강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그 청중들하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게 하는 이제 그런 장치로서 내가 당신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강사들도 많이 쓰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부산은요, TK 지역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CG 한번 보실까요? 그래픽 보시면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부산의 국회의원 중에서 소속 당이 어디냐 이걸 저희가 그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다음 총선에는 아마 전직 구청장들도 출마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PK 부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정미경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지난 총선만 봐도 그리고 그 전 결과만 봐도 부산은 국민의힘에게 아주 쉬운 곳은 아니에요. 부산이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다는 건 뭐냐면 저희한테 유리한 건 맞는데 어느 순간에 부산 민심은 또 변해서 저희한테 또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사실은 눈여겨보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특혜 논란이 된 이 사건 때문에요. 이제 갑자기 헬기를 타고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온 거예요. 저는 이게 부산 민심에 어떻게 보면 불을 질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이 진행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부산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물론 뭐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 1박 2일로 가는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 지금 여기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딱 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더 결집시키면서 와, 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준 이 특혜 논란에서 아니, 부산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그 감정의 문제가 부산 시민들한테 있을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산 시민이라도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분의 문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건 참 잘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약간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죠. 이번 부산 방문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설 변호사님. 네. 일단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부산 민심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뭐 기분상은 뭐 그런 얘기를 참 들려오긴 합니다. 아직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수치화된 것들은 아직 뭐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대표께서 아니면 그 측근에서 당시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뭐 부산대병원을 못 믿거나 아니면 부산에서의 의료 수준을 어떤 비하, 폄하 이렇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은 일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된 것이라고 보고요. 뭐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뭐 있었으면 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당시에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박 2일로 부산을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한 최근에 어떤 헬기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정당에서는 얘기하겠지만은 최근 뭐 엑스포 유치도 뭐 119대 29로 정말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 또 최근에 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엑스포 유치 실패가 국민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찌 보면 그 이재명 대표도 11월부터 지금 1월까지 사이에 부산을 3번 방문했습니다. 현장 최고위도 지난달에 한번 12월 13일 날 개최를 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20대 때는 5석을 획득을 했었어요. 근데 21대 때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다시피 화면에 봤다시피 3석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22대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한번 5석에서 6석까지는 노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의 확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민주당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쾌유를 하셔서 이제 일어나신다면 아마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아서 본인의 응급한 상황에서 도와줬던 소방관과 그다음에 부산대 의료진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을 다시 한번 방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민심도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5선이죠. 그동안 거취를 계속 고심해 왔는데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면서 회의장에 들어섰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실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붉은색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것들이. 입당식을 하러 한다니까 이거 저희 집사람이 골라준 색인데 자, 개딸 전체주의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인재를 영입했고 그 인재는 호랑이를 잡으러 굴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여의도 문법 가지고 두 분이 논란을 좀 했는데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던 것 같아요. 개딸 전체주의는 이건 참 듣기 불편한 얘기거든요. 저도 이 개딸이라는 게 이른바 개혁의 딸, 그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인 거 아는데 개딸 전체주의라는 게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그 수위가 높아요. 이건 윤 대통령이 쓰신 말씀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이런 말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양대 거대 정당의 극단적인 혐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피습 사건까지 일어났고 이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5초 만에 언어 쓰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춘천 뭐 그런 건 좋아요. 춘천 아버님이 춘천고 다니셨고 다 좋은데 아무튼 조금 저도 뭐 이재명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소에 말이나 이런 게 언행이 반듯하고 논리가 명쾌해서 기대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도 많고. 근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다른 언어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상민 의원이 입당했으니 이 양대 거대 정당의 패 우리 같이 마구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할 것 같은데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리고 이 나라의 동료 시민들 상급이 위협한다? 국민의힘이 위협 안 했나요? 양대 거대 정당 다 위협했는데 조금 더 언어 좀 바꾸면 훨씬 더 점수도 많이 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상민 의원이 잡으러 들어왔다고 한 호랑이는 뭘 뜻하는 걸까요? 글쎄, 뭐 그냥 그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그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그
그 어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 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도 일부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본인이 아마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그 이 국민의힘에 와서도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본인이 좀 견제를 하겠다. 뭐 전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뭐 실제 국민의힘에 그런 민주당 같은 그런 개혁의 딸들 만한 강성 지지층이 뭐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마 그 유사한 현상은 좀 있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전이 지금 그 단 한 석도 없습니다. 아마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좀 우선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상민 의원이 아마 그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상민 의원은요, 그제였죠. 지난 토요일 한동훈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걸 계기로 입당 의지를 굳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오찬 분위기 어땠는지 오늘 이상민 의원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그러십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엊그제 한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예. 어떤 이야기 나누시는지 제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만나시고 나셔서 결심에 조금 더 뜻이 생기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요. 그 한 위원장님과의 그런 만남에서 저로 하여금 국민의힘 입당에 성큼 그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님을 TV 평론가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정치 경험이 없고 정치 초보다 만나 뵙고 나니까 정말 초보가 아니셨어요.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요, 대전 지역은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7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던 곳인데 그래서 험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이상민 의원, 대전 유성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을 이제 국민의힘으로 왔으니까요.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대전, 세종, 충청 정당 지지도인데 국민의힘이 42.6%, 민주당이 42.8%로 초박빙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정 의원님, 오늘 이상민 의원의 입당이 이런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향을 정말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상민 의원님을 자주 뵀어요. 같이 방송도 함께 또 출연한 그러시군요. 적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남편이 충남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충남고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 통화도 막 시키고 그다음에 또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 막 이러면서 진짜 국민의힘으로 와주시기를 제가 진짜 사석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 권유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마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딱 만남을 또 통해서 전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당을 위해서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전이 7석이에요. 그 7석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이 우리에게 올무로써 진짜 저는 그 이상민 의원님 이번에 당선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바람이 그 교두보 역할이 돼가지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대전 시민들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도 생기는데 우리 대전에 있는 당원들과 그 보수층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시민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설 변호사님, 네. 민주당 계시면서 예. 아까 또 이상민 의원 입당식도 쭉 보셨는데 이게 뭐 벌써 철새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판해 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제까지 정명희 최고께서 칭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당내에서 어떤 합리적인 말씀, 어떤 내부에서 어떤 쓴소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강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상민 의원께서 지난번 탈당하시기 전에 본인은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해서 국회의장직에 도전해보고 싶다. 저는 그때부터 상당히 그 본인의 이제까지의 어떤 합리적인 말, 내부 쓴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렸다.
자기가 어떤 국회의장직, 어떤 직을 위해서 이제까지 그랬던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으로 옮기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뭐라고 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큰 반향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유성구에 계시는 지금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아마 심판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각 당에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하거나 내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쓸 자리가 더 좁아드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 다른 당에 가려고 이런 말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밖에 안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의원께서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둥지를 찾아서 가실 수는 있는데, 가시는 과정에서 보였던 언행들이 본인이 평소에 했던, 민주당 안에서 했던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적입니다. 예, 두 분의 정반대 예언, 4월이면 결과 나올 거니까요. 4월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 인사들도 대거 입당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저도 영입된 인재입니다, 이렇게 농담도 건넸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영입되신 분들 저희가 잘 챙기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영입 인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요. 네, 그리고 주말 동안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어서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이 장면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를 패싱했다, 이런 논란인데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종찬 광복회장에게는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다음 차례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지나치는 듯한 그런 뒷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요, 온라인상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다른 사람의 인사는 다 받아주면서 유독 한 사람만 무시한 거냐,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영상도 보시고 캡처도 보십니다만, 이렇게 김정숙 여사의 뒷모습만 보이기 때문에요, 표정으로 눈짓으로 혹시 인사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모르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한동훈 위원장은 눈짓도 표정도 김정숙 여사가 딱히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저기 지나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 눈인사라도 했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네. 그렇잖아요. 모르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봐서, 지금 저희는 뒷모습만 보니까 사실은 앞모습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훨씬 확인하기가 쉬울 텐데, 여튼 저 장면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거의 진짜 폴더 인사 비슷하게 인사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다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악수하는 장면, 이렇게 보면 패싱이라고 하는 일반의 분석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정숙 여사는요, 앞서 2019년에 있었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도 황교안 당시 대표하고만 악수를 안 하고 지나치는 바람에 그때도 이제 야당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이해찬 대표와는 인사를 하고 황교안 전 대표와는 지나가고 바로 손학규 전 대표와 악수를 하죠. 이때 이게 또 패싱 논란이 있어가지고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뭐 국민들이 어떤 장면을 평가할 때는
그 종합적으로 이제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행사에서도 그냥 그 이전에 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와의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뭐 그 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못 봤나? 아니면은 뭐 이게 좀 표정이 잘 안 보였나? 이렇게 아마 넘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황교안 전 대표와의 그런 이제 장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행사의 장면이 뒤에서 찍은 거지만 이게 고개 방향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그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인사를 가장 크게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이종찬, 홍익표 이 두 분은 그렇게 인사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그렇게 크게 했는데도 거기에 이제 시선이 얼마 머물지 않고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로 가는데 예. 홍익표 원내대표의 표정을 보면 딴짓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인사를 하고 올 걸로 생각하고 아마 이제 딴 걸 하고 있다가 예. 금방 오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그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당시 한동훈 위원장 자리 뒷줄에요. 야권 인사인 이 손혜원 전 의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처음 만나본 그 소감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동 비대위원장이 앉아있던 그 자리 그 뒤에 자리에 제가 있어요. 뒤에 앉아서 이제 봤어요.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키가 과연 얼마인가? 키 높이가 제가 보기 3에서 4c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맞춤 슈즈 같았어요. 맞춤 신발. 그렇게 그 민주당 의원들을 갖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깐족거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말대꾸 해가면서 말 끊어가면서 하던 분이 어제는 너무 조심스럽게 너무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아주 뭐 이야기 내용도 뭐 거의 뭐 민주계 인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거의 뭐 굉장히 짧게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를 대신해서 오는 거니까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위원장이 뭐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또 뭐 민주당 의원들에게 매섭게 몰아붙이던 그 한 위원장이 이날 행사에서는 뭐 얌전하더라 이런 평을 남겼는데요. 설 변호사님,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여야 구분 없이 뭐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지만 아무래도 뭐 전날 행사에는 당연히 야권 인사들이 다수였을 텐데 지금 화면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한 위원장한테 셀카 요청이 쏟아진 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배워야 될 것은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한동훈 장관 시절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렇게 있구나. 이걸 경계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국민들로 이제까지 장관일 때 민주당 의원들과 싸울 때마다 오히려 뭐 아까 말씀하신 때 뭐 나쁘게 보면 깐족거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 측이 봤을 때 뭐 대차게 잘 싸운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의 모습과 정치인 한동훈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고 그래 키높이 구두 신었네 뭐 이거에 가지고 뭘 까고 뭐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인 한동훈은 지금 변화를 하고 있구나.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처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예.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렇게 뭐 민주 계열 야권 인사들이 많은 데서 와서도 오히려 민주당 계열 인사가 하듯이 어떤 인사말을 하고 갔다라더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표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결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시는 어떤 의도가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러한 면면에서 손혜원 의원 전 의원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저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또 전략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요. 송파갑 김웅 의원이 4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는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인데요.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체포 동의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가로서의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의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취임식에서 나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겠다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웅 의원이 반발하고 그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은 아마 그 전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그런 논의가 있을 때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그때 한 얘기는 이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헌법 교과서에 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법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웅 의원은 법률가가 아니고 변호사 김웅이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 김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 표명이죠. 이건 법률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라는 그 정말 큰 공당을 자기 개인적인 혐의에 대한 방패로 쓸 때 이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다라는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법률적인 견해를 여기다 들이댈 일은 아닌데 그 부분을 좀 혼동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요, 오는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표는 광주를 찾아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번 주에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당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그러니까 11일에 탈당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날짜를 박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은 창당 후에 그 이낙연 신당의 영향력이 어떨지인데 최창규 교수님, 이낙연 신당 어쨌든 이제 날짜까지 딱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쉽게 그렇게 넉넉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로서 뭐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뭐 지역 기반이라든지 또 무슨 뭐 이제 대선 주자급 인사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당장 합류하겠다 인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1월인데 선거가 이제 2월, 3월 아직도 한 90일 남았잖아요. 90여일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못 받는 인사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상민 의원이 국내임을 가지 않았으면은 상당히 천군만마가 되는 거였는데 신당에 입당을 했으면 근데 아직 뭐 신당이 발족도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이 신당의 발족이 돼서 지금 연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연대를 가지고 몇 개 정당이 이른바 연합공천 같은 거 어떤 A 지역구에는 뭐 기업 후보가 나가고 B 지역구에는 다른 정당 후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아예 합당을 이른바 빅텐트를 쳐서 제3지대란 커다란 어떤 영역을 형성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약간 이삭죽기도 좀 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각자 도생하면서 연대로 간다. 양대 거대 정당의 독점구도를 깬다라고 한다면 현실 정치 공간에서 또 공천이라는 게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의 차이를 좀 극복하면서 중도적인 성향도 다 있으니까 양쪽 인사들이 그렇다면은 뭔가 제3지대 합당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지도체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물론 이제 워낙 지금 양대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정체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중간지대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견인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슈 그동안 양대 정당이 하지 않은 새로운 민생 이슈를 제기하고 새로운 쟁점축을 제기해 나간다면 서로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당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그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 낙성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우선 그 조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 탈당 예고했는데 내일 결정으로 연세가 돼서 구체화. 이낙연 전 총리님과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현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 측에도 그리고 또 그 분들에게도 예의에 맞지 않는다 판단하고 저는 그 논의는 그 이후로 시점을 좀 미루려고 합니다. 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 낙성연대라고 하면 뭐 돌이 떨어진다는 느낌이어서 이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조합을 두고 그 지지층들은 낙준연대 이렇게 또 호감을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연대를 전망하시나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좀 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좀 그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연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그 공동 운명체로서 그 창당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그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냥 그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욕심들도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자기 욕심들을 다 버리면서 그 같이 함께한다? 제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느슨한 연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그 후보들을 다 내는데 어떤 지역은 이낙연 걔를 보내고 어떤 쪽은 뭐 이준석 신당 쪽 사람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가겠다. 이런 아마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근데 과연 그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요. 이 보수의 텃밭 대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타났는데 한 시민으로부터 보수끼리 뭉쳐달라 이런 당부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무슨 일이에요? 자파 이기려면은 보수가 뭉쳐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보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그러니까 내일 이준석 전 대표와 또 이낙연 전 대표, 또 금태섭 전 의원, 이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 모두 모인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텐트론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사실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형성되는 경우는 한국 정치사에서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3지대에 어느 그 한 사람이 주도하는 정당이 뭐 교섭단체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제3지대 그러니까 1당과 2당에서 제외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뭉쳐서 빅텐트를 설치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들의 그동안 관찰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빅텐트가 만들어지겠는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희도. 그런데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면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빅텐트 얘기가 상당한 정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안 된다. 뭐 과거의 경험으로만 비추어서 이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저희가 좀 그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쪽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굉장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정미경 의원 말씀하셨듯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지는 제3지대에서 하나의 정당으로 빅텐트를 만들었을 경우에 파괴력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 연합공천 형식으로 각계약진을 하다가 뭐 수도권에서 뭐 이준석 신당 공천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이낙연 신당은 공천자 안 내고 뭐 이런 형식이 돼가지고서는 아마 효과가 반감될 걸로 보이는데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그 지금 그 현재 뭐라고 딱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분명한 거는 그 뭐 내일도 이제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다 같이 만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뭐 토론회에서도 뭐 신경민 전 의원과 뭐 천하람 변호사가 또 거기 같이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빅텐트의 구성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접촉면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넓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현역 의원들이 합류를 할 것인가 이게 또 초점인데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르면 모레 탈당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합류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네, 본인들은 이제 비명계보다는 혁신계로 불러달라고 하니까 혁신계로 제가 불러드리는데, 네, 아마 탈당은 지금 아마 예고를 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뭐 지금 이현우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더라도 탈당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조금 이견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당으로 바로 이어질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탈당을 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 뭐 이낙연 신당과 같이 할 것이다라는 것은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도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텐트가 이루어지더라도 제3지대 빅텐트가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 추후적으로 그러니까 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제3지대가 정착을 할 단계가 온다면 저는 뭐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그게 하나의 당이 됐든 선거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각 당이 됐든 간에 원칙과 상식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현역 의원 4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당이 됐을 때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의석 순으로 했었을 때 기호 3번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몇 명만 더 현역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원칙과 상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우리 서해상에서 포격 도발을 벌이고도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탄이 아니라 폭약을 터뜨렸을 뿐이고 우리 군이 자기들의 기만 작전에 속았다 이런 취지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불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하였다.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형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폭파!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소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수준 낮은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북한이 포사격을 했다는 근거도 제시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여정 담화문에 대해서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입장을 내셨는데 혹시 그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파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북한의 그러한 담화는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이 파악해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이 얘기들을요. 포성을 모의한 발파형 폭약을 60번 터뜨렸다. 그리고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포탄을 60발을 쏘기 전후로 한 10번 정도만 폭약을 터뜨린 거지 아예 한 발도 안 쐈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그러니까 보시면은 포사격을 전후로 폭약이 터진 게 10번 정도다. 우리 군이 이렇게 다 정밀하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김여정 부부장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인데 북한이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여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이간하는 거죠. 아, 이거 국민들이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혹시 우리 정부가 지금 수준이 군사 정보라든지 우리의 그 기술적인 게 이게 지금 못 미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지금 깔리게 하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지금 그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탐지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한번 간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탐지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는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탐지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전수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치한 김여정이 지금 그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작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수준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거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김여정의 수준, 북한의 수준만 도리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 정말 유치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군사 전문가의 해석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취재해 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회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김여정 발언의 의도 중에 하나는 실제 대한민국이 북한을 탐지할 능력이 있는지 그 세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국이 북한의 굉장히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국제 선전전,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하려는.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5일에 북한이 200발 정도의 포격을 했고 6일에는 60발, 7일에는 90발의 이런 도발을 계속 사흘 연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원식 장관은요. 드론 사령부를 방문해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 경계에 나섰습니다. 무인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보강하고 또 유사시에 북한 내의 핵심 표적에 대한 공격 작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최 의원님, 그만큼 북한에 우리의 강력한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큰 사변 이런 걸 준비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아마 그 총선을 앞두고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도발을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서해안에서 이 포사격 훈련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방장관으로서는 육해공 어느 곳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즉각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드론도 그게 이제 우리가 아주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드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론 같은 걸로 이제 북한 지역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또 보복 작전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드론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사흘 연속 얘기를 하면서 포격을 도발을 하면서 우리 쪽이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기만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른바 이제 보수 세력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꼭 특히 이른바 보수와 진보로 우리가 구분한다면 어느 진영에 꼭 유리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올해 총선이 다가오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자꾸 도발을 함으로써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켜서 안보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시켜서 과거에 한때 그런 이제 프레임이 있었는데 전쟁 대 평화의 프레임을 조성해서 오히려 현재의 국민의힘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려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런 조금씩의 도발과 이제 ICBM도 발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내년 올해 총선, 4월 총선에 어떤 형태든 간에 민주당에 좀 유리하게끔 그렇게 하려는 도발 같은데 그게 전혀 내키지 않죠. 근데 그런데 이제 속을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겐 이렇게 연사흘 동안 도발을 하고 일본에는 지진 피해 위로를 전하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한테 각하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북한의 이런 유화 제스처가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체제의 분열을 노린 거다 이런 전략이 나오는데 설 변호사님, 네. 이런 분석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열을 노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외교 기조로 삼았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오히려 북한과의 지금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작년의 뉴스도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과 일본은 오히려 유대적인 관계로 가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러한 한미일 어떠한 그 유대 관계를 동맹 관계를 강화만 하면서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스스로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과 북한은 어찌 보면 지금 유대 관계를 가져가면서 어떤 연성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만 너무 강경하게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적인 태도가 그러면 어떤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을 억제시키고 있는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 일변도의 어떠한 대북 정책이 어떠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과연 한 가지 방법만이 옳은 것인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의 저런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 성과가 난 것 같아요. 뭐냐면 북한이 일본하고 원래 저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본의 그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비난을 하고 네. 북한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이제 갑자기 저렇게 뭐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의도가 명백하죠. 지금 한미일 동조가 굉장히 공고화가 되니까 거기에 균열을 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북 간에 상당히 이제 좀 관계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이것이 그 지금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그런 결과를 원해서 또 그렇게 주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남북 간에 화해하는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사일 쏴대고 저렇게 포격해대고 이런 것의 책임으로서 결과로서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군사 분야가 아니라 닭공장도 시찰하면서 이렇게 민생 현장에 가는 장면도 계속 이례적으로 평가를 하는 모습을 북한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워낙 그 딸을 이제 자주 뭐 군 그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이제 민생 현장까지 저렇게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뭐 후계 구도를 지금 그 딸 김주애로 어느 정도 그 뭐 확정해 나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예. 사실은 뭐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의 나이가 뭐 올해로 40 아닙니까?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후계 구도를 얘기한다는 게 좀 성급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과연 여성이 후계 구도를 차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하여튼 그 상대적인 이제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북한의 현상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후계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 또 딱히 부정할 만한 것도 아니어서 여하튼 관찰을 계속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볼까요? 보면은 김주애의 그 외모 그리고 또 모습이 좀 달라진 게 그동안은 단화를 신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하의를 신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도 저 어떤 후계 구도와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최 의원님?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성숙했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게 키도 커 보이고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1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 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이제 후계 구도하고 직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